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 FA컵 16강에서 2부 리그 팀인 셰필드 유나이티드에 탈락하면서 또 한 번 손흥민 선수 역시 무관의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이제 경기 내용 자체가 너무 안 좋았죠. 예. 그래서 안 그래도 토트넘 경기가 사실 보는 게 재미있는 경기를 하진 않잖아요. 예. 실리적인 축구를 좀 많이 구사를 하다 보니까 재미없는 축구를 하고 또 손흥민 선수도 수비적으로 뛸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답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혹시 이적하게 된다면은 어디가 좀 가능성이 있을까? 그리고 좀 뭐 들리는 얘기들도 있어서 좀 최신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뭐 무엇보다 이제 성적도 성적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뭐 스마일 가이로 많이 알려져 있고 항상 웃으면서 경기를 즐기면서 뛰는 걸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최근에 뭐 프리미어리그 2경기 연속 벤치에 앉기도 했고 특히 이제 FA컵 탈락 과정에는 오히려 이제 후보 선수들과 함께 뛰다 보니까 경기를 뛰면서의 표정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뭐 지난 경기 교체 투입됐을 때도 약간 조금 그렇게 표정이 좋지는 않았었죠. 너무 늦게 투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 끝났을 때도 가장 먼저 그라운드를 떠나면서 원래는 뭐 동료들이나 상대 선수들과 인사도 하고 또 관중들한테도 가서 인사하던 선수였는데 굉장히 지금 어느 때보다 심정적으로 힘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고 응원할 때는 그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과 더 잘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큰데 요즘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떨어졌고 토트넘 경기 이제 보기 싫다는 팬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재 첼시가 더 바닥이긴 하지만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독 자르면 좀 올라가겠지. 그래도 투자는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라도 있는데 토트넘은 일단 토트넘 구단 자체의 규모가 그렇게 큰 구단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언제부터 토트넘이 빅6였다고가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이제 딱 포체티노 감독 부임하고 나서 그때 이제 조금 상승 무드를 타면서 그래서 이제 챔피언스리그 준우승도 하고 조금 우승에 도전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나마 희망이 보였었고 그때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딱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물론 뭐 그 감독은 명성 있는 감독들을 무리뉴라던가 이제 콘테라던가 데려오긴 했지만은 일단 구단 차원에서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결국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원이 또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나름 돈을 쓰기도 썼고 또 어떻게 보면 무리뉴 감독 때 뭐 카라바오 결승에 오른다거나 또 콘테 감독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는다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손케 듀오의 조합도 잘 맞아 들어가면서 여기서 좀만 그 영입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싶었던 게 올 시즌인데 나름 이제 영입을 했어요. 근데 그 영입의 결과가 또 애매했고 또 토트넘이 역시 어중간한 팀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와중에 또 비슷한 포지션에 경쟁할 수 있는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왔잖아요. 특히 쿠루세스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로테이션 과정에서도 좀 선호되고 있고 또 히찰리성이 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장기적인 대체자가 될 수 있는 선수인데다가 최근 2경기 연속 벤치가 됐던 이유도 히찰리성이 뛰면서였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국내 축구 팬들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가서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재계약을 했지만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니까 이적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계약 종료 2년 전이 가장 좀 활발하게 그 협상이 또 진행될 수 있는 시기다 보니 올여름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들도 있어요. 1년을 남게 되면은 구단 입장에서 의리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받고 팔려면은 지금이 적기라고 볼 수는 있긴 하죠. 안 그러면은 이제 좀 금전적인 손실을 토트넘 입장에서는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나 여기 영구적으로 있을 거야 라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토트넘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흐름으로 보자면 토트넘이 현재 4위이긴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장담할 수가 없고 또 케인 선수도 사실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적설들이 파다하고 그런 과정 속에 손흥민 선수도 지금 그 이전보다는 토트넘에서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당연히 여름에 뭐 이적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고 또 재계약을 또 할 리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손흥민 선수가 떠난다고 했을 때 어떤 팀과 연결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표지에 뉴캐슬 얘기를 드렸던 게 이유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연결될 만한 팀들의 상황과 또 이 얘기가 나온 그 배경과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또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독점 정보까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현실적으로 토트넘을 떠날 경우에는 그래도 그거보다 나은 조건이라든가 혹은 더 좋은 비전을 볼 수 있는 팀으로 가야 되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내라면 역시 순위가 더 좋은 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팀 아니겠습니까? 뭐 그리고 이제 고정적으로 얘기하는 빅6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스날이 현재 1위니까 넣긴 한 건데요.
아스날은 갈 리가 없죠. 토트넘은 그렇죠. 절대 안 보내죠. 예. 북런던 더비 라이벌이니까 그렇긴 한데다가 또 이제 트로사르가 와가지고 공격과 이선까지 설 수 있으니까 물론 뭐 그 사카의 백업이 없어서 사카가 예. 정경기에 출전하고 있긴 하지만은 토트넘이 아스널에 선수를 보낼 리가 없기 때문에 예. 절대. 그리고 네. 손흥민 선수 본인도 사실 토트넘에 그래도 애정이 있는 거지. 그렇죠. 얘도 손흥민을 이제 뭐 반하는 토트넘과 원수가 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지금까지 토트넘에서 쌓아왔던 그 이력과 커리어와 또 인기를 생각한다면 그럴 리는 없다. 아스날은 뭐 할 가능성이 없는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던 당시에 실제로 접촉이 있었다라고 디 애슬레틱에서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뭐 현 시점에서는 뭐 가능성이 역시 없는 팀입니다. 네, 크지 않죠. 뭐 일단 그러니까 그 맨시티가 최근에는 3-2-4-1 포메이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가 최전방과 이제 좌우 윙포드 자리인 건데요. 일단 뭐 최전방에 홀란도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알바레스도 백업으로 있고요. 또 이제 알바레스도 백업은 충분히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포든이 한 월드컵 이후에 잠깐 주춤했다가 최근엔 살아나고 그릴리시도 월드컵 이후에 도리어 그릴리시는 올라오고 또 이제 오른쪽에도 마레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만약에 노린다면 오른쪽 윙포드 자리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은 뭐 그러니까 마레즈가 나이가 있잖아요. 현재 예. 마레즈가 나이가 있고 물론 뭐 손흥민 선수도 나이가 있지만은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리에 포드는 그래도 왼쪽이 더 맞는 포지션이긴 하고 예. 그러면은 뭐 베실바하고 그나마 좀 알바레스가 뛰는 정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베실바도 중앙 공미에 뛰는 게 더 맞는 선수긴 하니까요. 예. 게다가 이제 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시장에 나오게 되고 뭐 생각보다 이적료가 저렴한 상태라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뭐 이제 전천후 로테이션 자원이 풍부한 게 필요하니까 또 이 중에 일부 베테랑 선수가 뭐 나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움직일 수는 있다. 뭐 베실바 바르셀로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하죠. 물론 맨시티는 베실바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뭐 그래서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현실성은 낮다. 그리고 사실 오랫동안 연결됐던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긴 해요. 실제로 맨유가 이제 박지성 이후 한국인 스타를 찾기도 했고 관심을 보이기도 했었고 또 맨체스터 지역 언론에서 거론도 됐는데 그때는 이제 레시포드가 기대만큼 성장을 못하면서 이제 또 산초 영입도 좀 안 되면서 나왔던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물론 뭐 산초는 기대보다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 레시포드가 완전히 터져버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르나초라는 신성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오늘 경기에서도 골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딱히 그렇게 공격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마샬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전방 원톱이 필요한 거죠. 사실 뭐 아샬이 이제 올 시즌이 끝나면 떠날 거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또 스트라이커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맨유는 오시맨이나 아니면 케인이나 뭐 이런 정통파 공격수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손흥민 선수는 만약에 그 선수들 영입에 실패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레시포드를 톱에 세우면서 이번 시즌 레시포드가 톱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손흥민과 가르나초가 클 때까지 그런 징검다리처럼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현 시점은 일단 오시맨과 케인이 우선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오시맨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바이아웃 조항도 없는 상태로 나폴리와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억 파운드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맨유가 카타르 자본 인수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가서 자금을 쓸 수는 있더라도 무리해서 쓰기는 어렵다면 오시맨을 못 데려올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케인도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계약이 더 짧게 남아있다고 해도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이적료를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케인을 남기고 손흥민 선수를 보내는 게 더 나은 옵션일 수 있다 보니까 만약 뭐 그런 상황들이 벌쳐진다면 아예 역시 가능성이 제로까지는 아니다. 그 글레이저 가문 쪽에서도 지금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죠. 판매와 그 판매하지 말자와 현재 맨유가 워낙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맨유 가능성은 뭐 굉장히 낮다라고 뭐 거의 없다라고 보지만 0%까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이 팀이 중요합니다. 이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굉장히 이 빅식스 혹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가능한 팀들 중에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뉴캐슬 같은 경우는 4-3-3 포메이션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톱에는 윌슨하고 이삭하고 이제 둘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른쪽 윙은 알미론 한 명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제 왼쪽 윙에 여러 선수들을 이제 활용해 가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생막시맹도 쓰고 한동안 조엘링턴이 그러니까 출전 경기 수가 가장 많잖아요. 근데 조엘링턴은 원래 미드필더로 대박을 치게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원래 공격수로 오긴 했지만 공격수로 잘 못하다가 메잘라 역할을 하면서 살아났어요.
그 외에는 머피하고 프레이저는 사실 뉴캐슬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야죠. 현재 뉴캐슬에. 그러니까 예전 뉴캐슬이면 몰라도 그래서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고든을 영입을 한 건데 고든이 아직까지는 적응 문제를 조금 드러내면서 3경기 교체 출전에 그치고 있거든요. 사실 조엘링턴이 전진한 이유도 생맥시망이 올 시즌에 유독 좀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전진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생맥시망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물론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가 올여름에 또 이적할 거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파다합니다. 실제로 뉴캐슬이 이제 최근 팀의 위상에 걸맞는 보강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 속에서 막시망이 떠난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좀 검증된 선수를 필요로 할 것이다. 고든은 유망주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노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사실 뉴캐슬이 노려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맨시티나 뭐 맨유나 리버풀 이런 급의 팀들이 원하는 선수들을 또 바로 데려오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쟁에서 밀린다고 했을 때 즉시 전력감으로 손흥민 선수는 안성맞춤일 수 있다. 거기다가 고든은 오른쪽에서도 뛰고 뭐 미드피더까지도 뛰는 선수니까 알미론도 백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알미론이 정경기 출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고든은 뭐 알미론 백업도 활용 가능하니까 충분히 이제 돌릴 수 있는 숫자가 된다. 뉴캐슬은 지금 그가 전체적으로 베스트 11의 짜임새는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백업 숫자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왜냐면은 유럽 대항전은 안 나가는 팀이니까. 근데 이제는 유럽 대항전은 거의 확정적에 가깝잖아요. 최소한 유로파리그는 나가죠.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냐 마냐가 문제인 거니까 그러면은 더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생막시망이 나가든 안 나가든 사실 챔피언스리그를 만약 나간다면 측면 공격수 영입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 뉴캐슬이에요. 만약에 알미론이 다쳤다, 뭐 생막시망이 또 다쳤다, 그러면 윙어가 사실 챔스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머피 프레이저는 정리된다고 보고 만약 마지막 경쟁 끝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고 뉴캐슬이 나간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사실 뭐 위르겐 클롭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오랫동안 좋아했고 원했던 건 잘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 포지션에 너무 많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 뉴네스도 영입을 했고요. 또 이제 조타하고 디아스하고 장기 부상 후 빠지게 되면서 각포까지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리버풀은 공격진의 숫자가 많죠. 도리어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시점에 또 이제 현지 보도들에 따르면 피르미노와 재계약을 하려고 한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캐슬은 조금 과포화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마네가 바이에른을 떠났을 때 또 하필이면 영입한 선수를 많이 다치고 또 기량도 안 나오다 보니까 마네가 떠난 거 손흥민으로 대체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각포가 왔다는 것 자체로 이미 이야기는 끝났다. 그리고 조타가 아직 어리고 거기다가 이적료를 너무 많이 지출했어요. 공격진에는. 지금 리버풀은 무조건 미드피더 영입에 올인해야 됩니다. 특히 벨링엄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백도 보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 오히려 한국 선수가 리버풀로 간다면 손흥민 선수보다는 김민재 선수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근데 재밌게도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여기 안 간다고 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된 맨유라든지 뭐 다른 팀들과 더 밀도하게 연결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리버풀이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 새벽 경기에도 승리하면서 이제는 승점 6위까지 올라오고 승점차도 상당히 많이 좁힌 상태이기 때문에 리버풀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게 된다면은 그건 충분히 김민재 선수의 그 영입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만약 또 이제 토트넘을 떠난다면 가장 가고 싶어했던 팀이 뭐 많이 이제 축구계에서 이제 뒷이야기로 전해졌지만 맨유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얘기는 사실 뭐 유럽 언론에서 일부 보도하기도 했었고 또 레알 마드리드도 아예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영입 리스트에 뭐 중요 선수로 분류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마케팅의 이유라든지 지난 몇 년간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인 활약을 통해서 조금 이제 관심 대상에 있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 현황을 보자면 일단은 주전은 확실히 탄탄해요. 그리고 또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라는 젊은 이성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게다가 지금 레알의 영입 기조도 베테랑보다는 어린 선수 쪽으로 쏠리고 있죠. 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보강은 필요한 팀이긴 해요. 근데 이제 보드진들이 자꾸 이제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너무 이제 어린 선수들 아니면은 그러니까 브라질 어린 유망주들을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음바페, 홀란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아센시오 선수도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끝나는데 연장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떠날 예정이고 또 아자르도 솔직히 이제는 뭐 끝났죠. 뭐 없는 선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좀 더 경험 있는 예를 들어서 아센시오나 아자르급으로 조금 이제
검증돼 있는 조금 나이가 있는 선수가 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벤제마가 그리고 이번 시즌 들어서 부상이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요. 게다가 이제 다음 시즌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음바페도 노리고 홀란도 노리는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이 선수들은 2024년 내지 2025년을 목표로 네. 영입을 하는 선수니까 그 중간 다리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는 가장 안성맞춤일 수 있다. 왜냐?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고 또 시장에 나온다고 했을 때 레알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이 선수가 올 경우 많이 또 유럽의 기자들이나 언론이 언급한 이유가 아시아 마케팅이에요. 어느 정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고 또 이 선수가 득점력이 있고 또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여전히 레알 입장에서는 로테이션 멤버로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근데 레알 마드리드 쪽도 조금 더 원하는 쪽은 벤제마의 백업을 더 할 수 있는 그렇죠. 약간 좀 그쪽에 가깝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우선순위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팀의 상황상으로는 원할 수 있지만 이제 우선순위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시장에 나온다고 했을 때는 관심을 보일 만한 팀일 수는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의지,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 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협상은 그때부터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팀은 역시 라리가를 대표하는 강호, 현재 라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르셀로나인데요. 사실 바르셀로나는 뭐 스쿼드상에서 뭐 투자는 많이 하긴 했는데 좀 균형의 문제가 조금 있긴 해요. 특히 측면에 조금 뭔가 이제 주전과 비전의 격차 문제도 있고요. 특히 정통 왼쪽 윙포드는 다소 없긴 하죠. 네. 덴벨레하고 하피냐 둘 다 오른쪽에서 더 잘하는 선수들인데다가 또 이제 파티는 이제는 많이 내려왔고 예. 페란 토레스도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가비를 또 이제 왼쪽 윙포드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사실 가비를 윙포워드로 쓴 적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오른쪽으로 썼었지 왼쪽은 썼던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덴벨레의 주 포지션은 오른쪽이고 파티가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파티가 나이는 어려요. 근데 내려온 이유는 이제 예. 부상, 큰 부상 이후 부상. 솔직히 이제 그만큼의 경기력이 안 나와요. 게다가 이제 바르셀로나에 10번을 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안수 파티는 팀을 떠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페란 토레스는 이미 또 떠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네. 실제로 파티와 페란 토레스가 떠나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윙포워드 영입은 꼭 필요한데 지금 덴벨레랑 하피냐가 어떻게 본다면 투자를 많이 하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주전급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주전 자원을 뽑기보다는 역시 로테이션 자원을 찾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적정한 가격에 시장에 나올 경우 또 경험 있는 선수로서 게다가 이 선수가 팀 분위기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영입할 수 있다. 다만 근데 바르셀로나는 현재 그 셀러리캡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하피냐도 이적 얘기들이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팀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예.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바르셀로나는 저도요.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 예. 뭐 FA가 아닌 이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 이적설에 대해서 얘기 드린 바가 있어. 이적설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했던 이제 최근에 이제 축구 분석가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떠난 이후에 확실한 득점원, 그러니까 골을 잘 넣는 선수에 대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케인도 연결되고 있지만 뭐 케인이 확실치 않을 경우 손흥민 선수를 데려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뭐 근데 그러니까 독일 쪽에서 무조건 나오는 건 이거예요. 케인에 올인하고 있다. 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케인에 올인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케인은 워낙 인기가 많은 선수니까. 그리고 시장에 나온다면 많은 팀들이 케인한테 심지어 레알 마드리드도 케인이 나오면은 뛰어들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케인이 더 필요한 유형의 선수긴 하고요. 예, 딱 벤제마 자리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케인 영입에 실패한다면은 그러면은 차선으로 고려할 수는 있는 거죠. 네, 예.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가서도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한 데다가 무엇보다 이 선수는 독일어가 가능해요. 그렇죠. 독일에서 활동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데려와서 적응기 없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손흥민 선수의 바이언 얘기가 보도들이 그래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독일 생활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만약 토트넘을 떠난다고 했을 때는 우승을 원할 것이고 토트넘보다 이제 급이 낮은 팀으로 가려고 하진 않을 건데 바이에른 뮌헨이라면 해외 리그로 가는 옵션 중에서는 가장 좀 유력한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파리 생제르맹 얘기도 뭐 외신을 통해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파리 생제르맹이 도리어 가능성이 더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예. 왜냐면 현재 그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다이아몬드 442를 많이 현 시점에서는 쓰고 있는데 뭐 감독이 바뀌면 다시 433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건 다이아몬드 442를 쓰더라도 공격 자원 3명 쓴다는 건 똑같아요. 433인 건. 예. 근데 이제 공미로 쓰냐 윙포드 쓰냐의 차이인 건데 일단 메시도
바르셀로나 리턴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하고요. 그렇죠. 실제로 아버지가 라포르타를 네. 만났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마르도 첼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이마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내보내려고 하는 또 그런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공격진의 뎁스도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사라비아는 결국 뭐 떠났고 그리고 또 이제 에키티케가 한 명 있는데 백업으로 사실상 에키티케도 지금 아직까지는 파리 생제르맹급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뭐 잠재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네. 예, 그러다 보면은 메시하고 네이마르가 떠나면 음바페 하나밖에 남지 않는 데다가 설령 이 두 선수가 있더라도 공격 자원 자체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솔레르도 윙으로 뛰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손흥민이 온다면은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에 나올 경우에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럽 언론에서 조금 공신력이 낮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그 연결 링크 자체가 없는 팀과 엮진 않거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뭐 가능성이 있고 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솔직히 이제 뭐 리그 수준은 프리미어리그보다 많이 아래지만 일단은 뭐 리그왕 우승이 뭐 거의 보장돼 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우승권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또 명성 있는 팀이니까 만약에 협상 테이블이 열린다면 뭐 배제할 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를 그래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새로운 리그에 도전하는 건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현재 가장 그 손흥민 선수를 원할 만한 팀인 거죠. 예, 그런 팀은 이제 뉴캐슬 유나이티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뉴캐슬 얘기가 단지 저희의 개인적인 상상이나 바람만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로 영국의 대중지 더 선에서도 이 흥미로운 링크를 소개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제 뉴캐슬의 레전드인 페루 대표 출신 선수이자 현재 페루 대표팀 코치로 활약하고 있는 놀베르토 솔라노가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뉴캐슬이 케인과 손흥민 영입에 뛰어들 수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대체 어떻게 된 얘기냐? 살펴봤는데요. 뭐냐? 일단은 이제 기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케인과 손흥민의 센세이션한 뉴캐슬 동반 이적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건 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동반 이적은 말이 안 돼요. 어찌됐거나 여기도 얘기를 해요. 이 두 선수 모두 토트넘의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텐데 하지만 뉴캐슬의 전 미드필드인 놀베르토 솔라노, 노비 솔라노는 이 뉴캐슬이 이들과 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 선수들이 나온다면 뉴캐슬도 뛰어들 거란 얘기고 돈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면 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둘 다 뉴캐슬에 오는 걸 원하고 이 둘 다 뉴캐슬 유니폼을 입고 뛰는 게 너무나 보고 싶다. 내가 들었는데 이거 손바닥 털드면 내가 들었는데 뉴캐슬이 무한한 자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이 선수들을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 구단주의 자금력은 세계 최강이죠. 예. 심지어 맨시티보다도 크게 앞서죠. 구단주의 자금력 자체는. 예. 그리고 지금 놀베르 솔라노가 뭐 뉴캐슬에서 어떤 직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페루 대표팀 코치로 일하고 있고 페루 23세 이하 올림픽팀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아주 최근 사진이에요. 1월 달에 뉴캐슬 이제 2군 경기 현장에 방문해서 뉴캐슬 이제 유스 총괄 디렉터랑 얘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식 직책이 없더라도 뉴캐슬과 여전히 연결고리가 있고 뉴캐슬에서 듣는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이런 자금적인 얘기도 들었겠죠. 그래서 뉴캐슬 사정을 아예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분명히 뉴캐슬이 지금 사우디 국부 펀드가 들어온 이후 솔직히 메가톤급 이적료를 쓴다거나 영입을 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뉴캐슬이 만약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된다면 올 여름에는 돈을 좀 풀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따라져요. 첫 번째는 일단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해야 한다. 예. 만약에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면은 결국 손흥민 선수는 잔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토트넘과의 경쟁에서 뉴캐슬이 앞서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해야 한다. 전제 조건이 현재까지 뉴캐슬의 이적 시장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어린 유망주들 영입 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왜냐면 조금 그런 것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건실함을 갖춰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차근차근 팀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다라고 봤는데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되면은 이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즉시 전력이 필요하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경험 있는 선수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경험을 있는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그 뉴캐슬에 그런 선수가 누가 있나요? 트리피어 정도 제외하고는 없다시피 하잖아요. 게다가 트리피어조차도 토니 선수와 개인적인 관계가 좋고 함께 뛰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뉴캐슬 입장에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뭐 다른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과 영입 경쟁에서 솔직히 뉴캐슬은 아직까지 그렇죠. 빅스타를 데려오기에 밀려요. 그런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 정도면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서 공격진의 새로운 얼굴로 영입을 추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돈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시장 가치가 한 4, 5천만 파운드라고 치면 뉴캐슬은 6천만 파운드까지는 질러가지고 영입을 할 정도의 의지와 자금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 팀은 조금 오버페이를 해도 구단 재정에 타격을 입을 만한 팀이 아니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경우에는 조금 첼시만큼 아니어도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쓸 때는 쓰니까요. 이삭을 영입했던 케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게다가 이제 뉴캐슬이 뭐 이전의 일이고 구단주가 다른 때긴 하지만 기성용 선수를 영입하면서 한국 선수와도 인연을 맺었던 바가 있고 또 앨런 시어러가 뉴캐슬의 레전드로서 여전히 뉴캐슬 구단과 이제 소통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상으로나 언론상으로 앨런 시어러가 워낙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하고 특히 손흥민 선수의 그 임성적인 면을 많이 칭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입을 추진할 때 만약에 앨런 시어러와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또 추천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뉴캐슬이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들 특히 이런 솔라노 같은 레전드들의 이런 발언들은 그냥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 분명히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경우에 계획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적 시장에 대해서 좀 들은 정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단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지난해 여름에 토트넘을 데려와서 대박을 쳤어요. 그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이벤트였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또 데려올 거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고 실제로도 이번에도 추진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뭔가 일사천리로 이게 추진이 됐다면 이번에는 조금 잘 되다가 갑자기 요즘 들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오히려 일본 투어를 또 오기로 했는데 한국까지 오기로 했다는 게 거의 실질적으로 확정 단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쿠팡 플레이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초청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 한 몇 개 팀을 더 불러서 그래서 이제 경기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팀을 고르는 데 있어서의 조금 고민이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쿠팡 플레이는 한국 선수가 뛰는 유럽팀을 데려오려고 하는데 나폴리도 접촉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김민재 선수가 바이아웃 조항이 있어서 솔직히 이적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다 짜놔야 되는데 그걸 미리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폴리 솔직히 어려워졌고 마요르카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에 추진했다가 또 이강인 선수 문제 때문에 그게 빠그러졌었던 거잖아요. 강등 문제도 있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강인 선수 개인적으로 이미 그렇게 이적을 천명한 상태에서 마요르카 못 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갈지 모르는데 섭외가 불가능해. 그래서 사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울버햄튼은 계약은 안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 못 데려오면 울버햄튼 데려온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울버햄튼은 좀 이제 메인 이벤트가 되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이 와야 되는데 이 손흥민 선수의 거치가 조금 애매한 것도 뭐 이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왔을 때 일단은 그래서 대진이 K리그 팀과 경기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들은 분명히 이제 쿠팡 플레이가 어떤 한국 선수가 뛰는 유럽팀을 데려오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잘 풀리지 않는 건 손흥민 선수의 최근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실 그래서 뭐 셀틱 얘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에 셀틱도 오기 때문에 한국까지도 같이 오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고 거기다 이제 셀틱 같은 경우는 팬베이스가 상당히 튼튼하거든요. 여기가 왜냐면 굉장히 역사적인 구단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 중에서 셀틱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수원 삼성 팬들까지도 끌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투어를 고민하고 있다. 셀틱이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뭐 어느 누구보다 한국 축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있는 팀이 오는 게 중요한데 요 문제 아마도 이제 이게 빨리 확정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 의미에서 셀틱은 조규성 영입 못한 게 정말 두고두고 아쉬울 거예요. 조규성은 파워가 있잖아요. 티켓 파워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이다. 뭐 분명히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팀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캐슬이 이런 시장성까지 생각을 했다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해서 뭐 여름 투어까지도 이제 연결해 갖고 좀 미리 움직이는 건 좀 어떨까 싶기도 하지만 결국엔 이제 누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냐. 즉 제가 보기엔 손흥민 선수의 거치는 뉴캐슬과 토트넘의 4위 경쟁에 달려있다. 저도 그쪽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말에도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못 나갈 경우 리버풀이 영입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알레스오 골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 시점에도 아마 여러 팀들이 토트넘의 상황과 손흥민 선수의 상황을 주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선수이고 아시아 마케팅 가치가 있고 아직 한 번 더 보여줄 시기가 남아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의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토트넘과의 인연은 또 어떻게 풀려갈지 한준TV에서 최신 정보 그리고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꼼꼼한 팩트체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